네, 안녕하세요. 저는 UCSF 카로네시 강구리 교수님 랩에서 이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 있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최근에 제가 네이처에 이렇게 게재하게 된 연구 내용, 즉 그 내용을 운동학습 과정 동안 해마체 운동피질의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해마체 운동피질 이런 단어보다는 영어로 히포캠프스, 그 다음에 모토콜텍스, 그 다음에 운동학습 과정 같은 경우는 모터러닝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하니 차고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먼저 제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슬립입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수면을 취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만큼 수면이 저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이 Why We Sleep이라는 책과 같이 수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UC 버클리에 계신 이 매튜 월커라는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한국어로도 이렇게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왜 우리 수면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좀 더 뉴로사이언스 관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왜 잠을 자고 있을까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답을 보았을 때 이 수면은 우리의 브레인의 에너지를 리스토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또한 깨어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폭식 프로덕트를 클리어런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수면이 우리 브레인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브레인의 커넥티비티와 플라스티시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브레인의 커넥티비티, 플라스티시티 관점에서 볼 때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메모리, 기억입니다. 그만큼 이 수면이 메모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연구에 있어서는 이 슬립과 이 메모리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은 우리가 말로 보통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이나 이벤트들인데요. 그런 메모리를 이렇게 디클레러티브 메모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며, 하지만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 음식물을 보고 침을 분비한다거나 무서운 것을 보고 이렇게 놀라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메모리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으며, 이렇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메모리를 non-declarative 메모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non-declarative 메모리에는 이런 바이올린을 켜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또는 우리가 골프를 치거나 할 때 이렇게 학습되는 기술들, 이런 것들도 메모리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이런 메모리를 procedural 메모리 또는 모터 메모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저는 이 모터 메모리가 슬립 동안에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 슬립과 메모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What is the role of sleep in motor memory formation입니다. 제가 이 포닥을 시작하면서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이렇게 저희가 이 네이처에 게재한 연구 내용에 이르기까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연구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태스크, 모터 태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떤 퍼포먼스 관점에서 측정을 해보게 되면 학습 초기에는 어떤 특정한 레벨을 보이고 있다가 학습이 이루어짐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렇게 태스크 타임이 감소하는, 즉 태스크 퍼포먼스가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나면 수면 동안에 어떤 피지컬한 트레이닝은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이 수면을 취한 다음에 태스크 퍼포먼스가 더 향상되는, 즉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감소하는 현상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슬립 동안에 피지컬한 트레이닝은 없었지만 어떤 모터 메모리 또는 모터 스킬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또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얼리 프랙티스 구간에는 이 다양한 뉴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가 일어난다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태스크에 연결된 뉴런들 사이에서의 활동성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수면을 취하게 되면 이 태스크에 연결된 뉴런들 사이에서의 연결성은 강화가 되게 되고 그 과정을 보통 리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리액티베이션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수면 동안에 태스크와 연결되지 않은 이 뉴런들은 연결성이 약화가 되는 다운스케일링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결과 수면을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은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면 태스크에 연결된 뉴런들 사이에서의 강화된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기존 연구들에서도 보여왔고 저희들도 이 가설에 대한 이 모델에 대한 근거들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설과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브레인에서 스파이크와 오실레이션 액티비티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의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침습적인 방법을 통해서 브레인 안에 일렉트로드를, 즉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임플란테이션을 하고 브레인 안에서 나타나는 이 시그널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랩 브레인에 이런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임플란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여러 개 이런 이 쉔크라는 이런 일렉트로드들이 이 브레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의 일렉트로드 팁 근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의 뉴런들이 근처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브레인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나타나게 되고 어떤 태스크를 한다거나 수면을 취하게 되면 이 뉴런들이 액션 포텐셜을 발생하게 되면서 또 발생하지 않거나 하면서 이 멤브레인 볼티지가 변화하게 되게 되고 그 주변의 전위가 즉 볼티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하는 볼티지를 이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노이지하게 보이는 이런 시그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브로드밴드 레인지에서 어떤 측정된 시그널을 통해서 이렇게 강한 피크와 트러플을 갖는 이런 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뽑아서 보게 되면 이런 타입의 웨이브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점이 바로 실제로 이 뉴런에서 스파이크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뉴런이 스파이크, 즉 액션 포텐셜을 발생하게 되는 타임 프로파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이런 브로드밴드 시그널을 특정한 프리퀀시 밴드 0.1에서 4Hz나 10에서 15Hz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특정한 프리퀀시 밴드에서 강한 앰플리튜드를 갖는 오실레이션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오실레이션들을 저희는 보통 브레인 오실레이션이라고 보게 되고 슬립 동안에 이런 오실레이션을 보게 되면 슬립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오실레이션이 특히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오실레이션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콜텍스에서 측정이 되면서 0.1에서 4Hz로 이렇게 느리게 진동하는 오실레이션을 슬로우 오실레이션 또는 델타 웨이브라고 부르고 있으며 특히 저희 랩에서 2019년도에 셀에 이렇게 게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피크를 갖는 오실레이션을 슬로우 오실레이션, 조금 약한 피크를 갖는 오실레이션을 델타 웨이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살라무스에서 소스가 되어서 콜텍스에서는 측정이 되면서 10에서 15Hz로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진동하는 오실레이션을 스핀드리라고 부르고 있으며 기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히포캠푸스 영역에서 측정이 되며 150에서 250Hz로 이렇게 빠르게 진동하는 오실레이션을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슬립 오실레이션들이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 오실레이션들 사이에서의 어떤 템포럴 커플링이 메모리를 강화하고 약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연구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슬립 오실레이션들이 모터 메모리 프로세싱에 있어서 하는 역할을 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실험 패러다임과 분석 패러다임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터 태스크가 수행된 동안에 이 임플란테이션 된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여러 뉴런들에서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파이크 액티비티 패턴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비헤이비어 타입 같은 경우는 모터 태스크로서 저희는 리치 투 그래스프 태스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플레이트에 펠릿, 먹이가 주어지게 되면 쥐가 팔을 뻗어서 잡아와서 먹게 되는 태스크입니다.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스파이크 액티비티 패턴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면을 취하게 되는 동안에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슬립 오실레이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프로세싱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슬립 오실레이션들이 나타나는 시점에 그리고 슬립 오실레이션들이 커플링 되는 시점에 깨어있는 동안에 특히 학습을 하는 동안에 나타났던 패턴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현상들을 리액티베이션 또는 리플레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앞에서 소개드렸듯이 이 현상이 메모리를 강화하고 약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현상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런 태스크를 수행한 다음에 수면 동안에 이런 리액티베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이 리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브레인의 변화가 그 다음에 다시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비헤이비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모터 메모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가장 최근에 그리고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메모리 했을 때 절대 빠뜨릴 수가 없는 영역, 이런 히포캠퍼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히포캠퍼스의 영역, 그리고 히포캠퍼스에서 측정이 되고 있는 이 샤프웨이브 리플이 디클레러티브 메모리 타입에 있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실제로 모터 메모리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이 히포캠퍼스 그리고 히포캠팔 샤프웨이브 리플이 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거의 없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답을 찾고자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 이 히포캠퍼스의 샤프웨이브 리플 또 히포캠퍼스는 이 쇼텀 메모리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는 롱텀 모터 러닝이 진행되는 동안에 히포캠퍼스와 또 콜텍스 영역 사이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 메모리 형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롱텀 모터 러닝의 기본적인 러닝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학습 초기에는 이런 모터 퍼포먼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패스트 러닝 페이지가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의 레벨의 학습 퍼포먼스에 도달하게 되면 이 퍼포먼스가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슬로우 러닝 페이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테니스나 골프나 다른 어떤 모터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테니스를 학습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러닝 초기에는 이런 스윗 스팟에 공을 맞히는 데 집중을 하게 되게 되고 공을 반대편 코트로 넘기는 정도를 보게 되면 러닝 초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공을 넘기는 정도로만 이 퍼포먼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 이 더 정교한 스윙 트레젝토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게 되고 그 과정 동안에는 학습이 빠르게 증가하기보다는 학습 효과가 천천히 증가하는 현상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터 러닝을 하는 동안에 이런 패스트 슬로우 러닝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 이 패스트 러닝 구간 동안에 트레이닝 동안에 어떤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정도와 슬립 동안에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정도를 보게 되면 보통 트레이닝의 이펙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우 러닝 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런 트레이닝 동안의 학습이 증가하는 효과보다는 어찌 보면 슬립 동안의 이펙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았을 때 슬립이 모터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모터 러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롱텀 모터 러닝 동안에 나타났던 이런 러닝 페이지가 실제로 이 저희가 만든 G 모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모터 러닝을 위해서 앞에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드렸던 리치 투 그래스비라는 태스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플레이트에 이런 먹이가 주어졌을 때 쥐가 팔을 뻗어서 집어와서 먹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하루에 이런 태스크를 80에서 150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고 그 구간을 리치 트레이닝 구간이라고 보게 되면 이 리치 트레이닝을 하기 전과 한 다음에 슬립을 2시간 정도의 슬립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을 13일 동안 반복해 보았습니다. 이 13일 동안 반복한 과정 동안 이 리치 태스크에서 이루어지는 석세스 레이트, 얼마나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지의 그 레이트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러닝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후기에는 천천히 증가하는 현상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실제로 휴먼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인 러닝 페이지가 모터 러닝 페이지가 저희 G 모델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석세스 레이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하게 되는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는 델타 석세스 레이트 또는 changes in success rate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델타 석세스 레이트는 현재 날짜의 석세스 레이트를 과거 두 날짜의 석세스 레이트로 뺀 값을 저희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값을 계산을 해서 6마리 쥐에서 모두 13일간 나타내 보게 되었더니 러닝 초기에는 이 변화도가 높게 나타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변화 정도를 보게 되면 러닝 초기에는 어떤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러닝 후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휴먼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fast running phase와 slow running phase가 저희 G 모터 태스크 타입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할 방향은 바로 그러면 이 13일 과정 동안에 브레인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 브레인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 전두엽 영역,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운동 피질 영역, 그 다음에 이 히포캠푸스, 해마체 영역을 이 해마체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 브레인 액티비티를 측정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와 모터 콜텍스의 이 영역에서는 주로 발견되는 이런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디텍션을 하였고 이 히포캠푸스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알려진 히포캠푸스에서는 이 샤프 웨브 리프를 저희가 디텍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바로 이 콜텍스 영역 두 영역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이 13일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려고 하였고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PFC M1S 커플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즉, 이 모터 콜텍스에서 발생하는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이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발생하는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얼마나 커플링 되는지의 정도를 본 것인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M1의 슬로우 오실레이션이 PFC의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얼마나 커플링 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즉 PFC M1S 커플링을 13일 동안 보게 되면 러닝 초기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매우 천천히 증가하다가 흥미롭게도 데이 6, 7, 6일, 7일 근처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높은 값을 보통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한 저희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 수치화해 보게 되면 이 데이 6, 7 근처에서 이 다른 구간에 비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이 changes in success rate와 비교해 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흥미로웠던 점은 데이 6, 7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떤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로 나누어지는 이 2 스테이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이 2 스테이지 모델은 사실 1989년 부자키라는 정말 유명한 이 뇌과학자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2 스테이지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모든 러닝에서 학습 초기에는 이 히포캠푸스의 디펜던트한 프로세싱, 즉 히포캠푸스가 쇼텀 메모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후기에 도달하게 되면 히포캠푸스 인디펜던트 페이즈, 히포캠푸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좀 더 콜텍스에서 중요한 프로세싱이 나타난다라는 가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간 정말 많은 연구들에서 이 2 스테이지 모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이 2 스테이지들을 나타난다는 건 보였지만 실제로 컨티뉴어스하게 어떻게 그 2 스테이지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고자 저희는 컨티뉴어스하게 이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브레인의 액티비티도 어떻게 매일매일 변화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발견한 사실을 또한 부자키가 제시하였듯 히포캠퍼스에서의 변화와 연결시켜 보기 위해서 또한 저희는 이 히포캠퍼스에서 측정되는 이 샤프웨브 리플이 모토콜텍스에서 측정되는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얼마나 커플링 되는지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의 시간차를 계산을 하고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 다음에 1.5세컨드 안에서 얼마나 이 둘이 나타나게 되는지의 확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 트레이닝을 한 다음과 전과 이 모두 슬립에서 이 SO 샤프웨브 리플 커플링을 나타내 보았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포스트 트레이닝 슬립, 프리 트레이닝 슬립 모두에서 이렇게 이 SO 샤프웨브 리플 커플링을 집중을 하였는데 전 슬라이드에서는 이 사실 포스트 트레이닝 슬립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콜텍스에서 나타나는 프로세싱은 매우 느리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즉 프리프론탈 콜텍스와 모토콜텍스에서 커플링의 정도는 이 프리 트레이닝 슬립과 포스트 트레이닝 슬립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포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닝을 매우 빠르게 반영을 하여서 이 프리 트레이닝 슬립과 포스트 트레이닝 슬립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프리 트레이닝 슬립에서 포스트 트레이닝 슬립으로 가면서 얼마만큼 이 커플링이 변화한지 정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값을 즉 이 둘 사이에서의 차이로 계산을 해서 델타 SO 샤프웨브 리플 커플링이라고 정의를 하고 나타내 보게 되면 러닝 초기에 이 값이 크게 나타나다가 특정한 시점에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낮은 값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키가 제시하였던 이런 투 스테이지 트랜지션이 실제로 히포캠퍼스 액티비티에서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전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이런 PFC M1SO 커플링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둘 사이에서의 비슷한 이런 트랜지션이 나타나게 되지만, 정말 흥미로웠던 점은 이 PFC M1SO 커플링이 증가한 다음에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PFC M1SO 커플링이 이 히포캠퍼스 액티비티를 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그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각의 지에서 이 PFC M1SO 커플링이 증가하는 시점과 이 델타 SO 샤프웨브 리플 커플링이 감소하는 시점을,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점을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즉 PFC M1SO 커플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을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그 다음에 이 델타 SO 샤프웨브 리플 커플링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점을 이 파란색 에로 헤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 마리 쥐에서 이렇게 나타나듯이 여러 마리 쥐에서 나타내 보게 되면 항상 이 PFC M1SO 커플링이 먼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 이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의 값이 이 스테이지 2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프레딕션을 해보게 되면 이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가 매우 잘 나눠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글로벌리 코오디네이티드 코르티칼 커플링, 즉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와 모토콜텍스 사이에서의 커플링이 이것이 바로 the switch of signal of hippocampal involvement, 즉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이 브레인의 오실레이션 관점에서 브레인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프로세싱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또한 그렇다면 브레인의 스파이크 관점에서는 브레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고요. 첫 번째로 저희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이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프로세싱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다면, 그러면 실제로 리칭 태스크를 하는 동안에 스파이크 액티비티 패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브레인의 한 영역, 모토콜텍스에서 어떤 뉴런들의 스파이크 액티비티를 측정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개의 뉴런들이 나오게 되고요. 수십 개에서 또는 수백 개의 뉴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뉴런들을 동시에 이렇게 패턴들을 보게 되면 결국
수십 차원, 수백 차원에서의 이렇게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 다양한 시그널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저차원화, 즉 방법, 즉 디멘셔널 리덕션 테크닉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단순화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예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저차원화 방법 중에 하나인 가우시안 프로세스 팩터 어널리시스를 이용을 하였고요. 즉 이 GPFA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뉴런들에서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파이크 액티비티 타이밍을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런 노이즈한 타임 시리즈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GPFA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고차원화 시그널 데이터를 저차원화하여서 이 예에서는 이 2차원으로 그리고 더 스무드한 이런 트래젝토리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차원화된 데이터를 이렇게 저차원화하여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스무드한 이런 트래젝토리를 뉴럴 트래젝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 이제 한 예에서는 이 32개의 뉴런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파이크 레이트의 이 패턴을 즉 뉴럴 파퓰레이션 복잡 다양한 뉴럴 파퓰레이션 액티비티를 이 GPFA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뉴런들 여러 뉴런들 사이에서의 쉐어드가 되는 액티비티를 찾은 다음 이 3차원으로 저차원화하여 나타내 보게 되면 이런 한 번 트라이얼이 발생하는 동안 32개의 뉴런에서 나타나는 스파이크 액티비티 패턴을 3차원으로 해서 즉 이 하나의 검정색 트레이스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의 검정색 이 트레이스가 이 한 번 트라이얼을 하는 동안에 이 나타나는 뉴럴 트래젝토리이고요. 이 뉴럴 트래젝토리들을 평균화하여 나타난 게 바로 이 그레이 색깔로 표현된 트레이스입니다. 이런 다양하게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여러 뉴런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스파이크 패턴을 이렇게 저차원화하여서 표현해 볼 수가 있으며 이렇게 저차원화된 공간을 보통 매니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일 동안 학습을 하는 동안에 이런 뉴럴 트래젝토리가 나타나는 패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러닝 초기 단계, 즉 여기에서는 데이 3를 보게 되면 이 뉴럴 트래젝토리들이 트라이얼을 거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데이 11을 보게 되면 이 뉴럴 트래젝토리들이 매우 컨시스턴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러닝 초기에는 이 뉴럴 트래젝토리가 변화가 많고 후기에는 적다는 것을 보았고 그러면 이 변화하는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뉴럴 트래젝토리 피델리티라는 것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뉴럴 트래젝토리 피델리티는 이 검정색 하나의 뉴럴 트래젝토리가 이 데이 11, 12, 13, 즉 퍼포먼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날짜들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이 뉴럴 트래젝토리와 얼마나 일치하게 나타나는지 보았는데요. 즉, 이 빨강색이 바로 데이 11, 12, 13 동안에 나타나는 뉴럴 트래젝토리들의 이 평균값이고 이게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가장 옵티멀한 뉴럴 트래젝토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트라이얼 동안에 나타나는 이 뉴럴 트래젝토리가 이 빨강색에 얼마나 가깝게 나타나는지를 수치화해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해서 수치화를 하고 민값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나눠서 즉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계산하여 뉴럴 트래젝토리 피델리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의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뉴럴 트래젝토리 피델리티가 작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뉴럴 트래젝토리들이 변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 피델리티 값이 높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매우 컨시스턴트하고 옵티멀한 트래젝토리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13일 동안의 이 피델리티의 변화를 보게 되면 러닝 초기에는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다가 특정한 시점, 데이 6, 7 근처에서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러닝 초기에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다양하게 테스트해 본다면 이 어느 정도 무엇이 옵티멀한 패턴인지를 알게 되는 시점부터 그 패턴을 계속 학습해 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점 근처부터 뉴럴 트래젝토리 피델리티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 뉴럴 트래젝토리 피델리티의 변화를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PFC M1S 커플링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뉴럴 트래젝토리 피델리티가 증가하는 시점에 이 콜텍스 사이에서의 커플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태스크를 하는 동안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는지의 정도, 즉 옵티멀한 트래젝토리를 찾아서 학습해 가는 정도와 이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프로세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조금 더 매니폴드의 학습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러닝 초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매니폴드를 테스트하거나 여러 가지 뉴럴 트래젝토리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무엇이 옵티멀한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같은 매니폴드, 같은 뉴럴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학습해가는 이 매니폴드 컨솔리데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 슬라이드에서 앞에서 보여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해 보았는데요. 이 비헤이비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러닝 초기에는 이 석세스 레이트가 급격히 변화하는, 즉 changes in success rate가 크게 나타나다가 데이 6, 7 근처에서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되게 되고, 뉴럴 트래젝토리 피델리티를 보게 되면 이 데이 6, 7 근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슬립 동안의 프로세싱을 보게 되면 러닝 초기에는 콜텍스 사이에서의 커플링, 즉 PFC M1S 커플링은 작은 값을 나타내다가 데이 6, 7 근처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 시점 이후에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즉 델타 SO 샤프 웨이브 리플 커플링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모토콜텍스 관점에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요. 즉 모토콜텍스에서 나타나는 이런 뉴럴 트래젝토리 피델리티와 이 델타 SO 샤프 웨이브 리플 커플링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뉴럴 트래젝토리가 피델리티가 증가하는 시점 다음에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한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도 이 모토 태스크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때는 이 모토 콜텍스가 맞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전반적인 모든 이 태스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도 똑같은 분석을 해보게 되면 흥미로웠던 점은 이 뉴럴 트래젝토리 피델리티는 조금 더 모토 콜텍스보다 뒤늦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델타 SO 샤프 웨이브 리플 커플링, 즉 히포캠퍼스와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의 커플링 정도는 더 늦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은 이 히포캠퍼스와 콜텍스 사이에서의 커플링의 정도는 그 각각의 로컬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의 스테빌라이제이션 정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장 항상 생각해 보는 관점은, 그렇다면 이 브레인에서 나타나는 슬립 동안에 메모리를 프로세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메모리가 슬립 동안에 프로세싱 되는 부분을 수치화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항상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과정이 바로 메모리 리액티베이션 과정, 즉 깨어있는 동안에 이렇게 태스크를 하는 동안에 나타났던 패턴이 수면 동안에 반복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저희는 보았는데요. 특히 저희는 샤프 웨이브 리플이 나타나는, 히포캠퍼스에서 샤프 웨이브 리플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 동안에 이 똑같은 뉴런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32개의 뉴런에서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나타나는 패턴과 슬립 동안에, 즉 샤프 웨이브 리플이 나타나는 동안에 이 32개의 뉴런이 나타내는 패턴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GPFA라는 방법을 이용하여서 이 3차원으로 저차원화된 이 매니폴드에서 이 뉴럴 트래젝토리들, 즉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의 평균 값을 그레이 색깔로 나타내 보게 되고, 하나의 샤프의 리플이 나타났을 때 이 액티비티 패턴을 뉴럴 트래젝토리로 나타내 보게 되면 매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이 값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나타내 보게 되면 0.87이라는 매우 큰 값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석을 디텍션 되는 모든 샤프 웨이브 리플에 대해서 표현해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매우 이 태스크 때와 다른 경우도 있었고, 또한 이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케이스이지만
이 실제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과 비슷한 패턴이 또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런 각각의 이벤트가 나타날 때마다 다른 이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을 보였고, 이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샤프 웨브 리플이 나타나는 구간과 샤프 웨브 리플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샤프 웨브 리플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더 큰 이 리액티베이션 코릴레이션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컨디션에서 이 평균값을 계산을 하여서 샤프 웨브 리플 구간과 노 샤프 웨브 리플 구간을 비교해 보게 되면, 샤프 웨브 리플 구간에서 이 0.12 정도의 더 높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석은 하나의 세션에서 하였다면 6마리 쥐에서 모든 세션에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샤프 웨브 리플에서 나타나는 구간이 샤프 웨브 리플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에 비해서 이 리액티베이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이 샤프 웨브 리플이 메모리 리액티베이션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항상 받게 된 질문은, 그러면 코잘리티에 대한 분석은 실험은 해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저희 또한 그 분석을 옵토제네틱스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았고요. 실제로 모토콜텍스에서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디텍션한 다음에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스파이크 액티비티를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두 영역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억제시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이 석세스 레이트를 나타내 보게 되니, 이 옵토제네틱 이니비션을 주지하는 G에 비해서 옵토제네틱 이니비션을 준 G, 즉 두 영역 사이에서의 커플링을 약화시킨 G에서 이 태스크 퍼포먼스가 더 느리게 증가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으며, 실제로 이 두 영역 사이에서의 커플링이 이 모터 러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저희가 이 옵토제네틱스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크로스 에어리어 커플링 관점에서는 러닝 초기에는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히포캠퍼스와 모토콜텍스 코오디네이션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 처음에는 이 프레프론탈 콜텍스와 모토콜텍스 사이에서의 코오디네이션이 적게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그 시점에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니폴드 러닝 관점에서는 러닝 초기에는 옵티멀한 이 매니폴드, 옵티멀한 뉴럴 트래젝토리들 또는 옵티멀한 스파이크 액티비티 패턴을 찾아가는 이런 매니폴드 익스플로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면, 러닝 후기에는 옵티멀한 패턴에 대해서 계속 학습해가는 매니폴드 컨솔리데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이 연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포닥 동안에 했던 연구 내용을 이 한 슬라이드에서 조금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이 셀에 저희가 한 가지 연구를 게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저희가 슬로우 오실레이션이라는 것과 델타 웨이브라는 슬립 오실레이션을 구분을 하게 되었고, 이 메모리 콘솔리데이션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기능, 콘솔리데이션과 포겟팅을 각각의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가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얼마나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지 정도가 이 콘솔리데이션과 포겟팅의 비중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사실을 저희는 스트로크 브레인에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즉 모토콜텍스 영역에 이런 스트로크가 발생하게 되면 이 델타 웨이브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포겟팅의 스테이트가 더 증가하게 되게 되고, 모터 이 퍼포먼스에 데피시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콜텍스 영역에 토닉 이미션을 억제하는 이런 약물의 주입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패솔로지컬한 슬립 스테이트를 조금 더 피지올로지컬한 슬립 스테이트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이를 통해 이런 뉴로 모듈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스트로크가 발병된 이후에 재활의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치료적 접근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연구와 두 번째 연구에서는 조금 더 로컬한 이런 모토콜텍스에서 나타나는 프로세싱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히포캠퍼스, 모토콜텍스,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걸친 이런 시스템스 컨솔리데이션 레벨에서 모터 메모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요. 저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제가 찾았던 이런 메모리 컨솔리데이션과 메모리 포게팅의 이런 프로세싱 동안에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같은 이런 뉴런 모듈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제가 2017년도에 만나게 되었던 이 카로네시 강굴리 저희 교수님이시고요. 여기 사진에서 저희 랩 멤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로네 씨와 이런 저희 랩 멤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5년 동안 행복한 연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현재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준비 중에 있으며, 네, 이 카로네 씨와 저희 랩 멤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제 발표를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발표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